오늘 촬영일 기준으로 이제 공포 탐욕 지수를 봤는데 100점 만점에 5점이더라고요. 정말 뭐 초토화가 되어 있다. 압도적인 공포. 네, 맞습니다. 정말 극단적 공포에 우리가 네네. 놓여 있는데 안녕하세요. 부인담TV의 부인담입니다. 오늘은 주식회사 타임레버리지 대표이시죠. 문창훈 작가님 모시고 최근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좀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에 이게 아무래도 지금 다 좋은데 네. 다 좋은데 이 암호화폐 시장만 안 좋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되게 좀 걱정도 많고 기다리면 또 봄이 오는지 이런 거에 대한 좀 두려움도 있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이렇게 내려간 원인이 뭐라고 보세요? 네, 일단은 대표님 말씀 주신 것처럼 오늘 촬영일 기준으로 이제 공포 탐욕 지수를 봤는데 100점 만점에 5점이더라고요. 정말 뭐 초토화가 되어 있다. 압도적인 공포. 네, 맞습니다. 정말 극단적 공포에 우리가 네네. 놓여 있는데 일단 질문 주신 것처럼 왜 이렇게 빠졌냐라고 이제 좀 구조적으로 봤을 때 많은 중소형 기관들이 좀 많이 던졌습니다. 네. ETF에 대한 순 유출도 많이 나왔고 기관 매도세가 좀 나왔다 보니까 일단 스프레드 가격 차가 벌어졌고 그렇다 보니 역시나 레버리지를 쓰고 있는 그런 단타 트레이더들이 이런 슬리피지 효과가 많이 나오면서 레버리지 청산이 또 연쇄적으로 일어나서 네. 지금 계속적으로 좀 뭐 7만 달러 붕괴되고 뭐 6만 달러 선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정말 뭐 시즌 종료 아니냐 이제는 네. 뭐 암호화폐는 허상 아니냐 또 더 나아가서는 뭐 양자 컴퓨터에 대한 얘기까지 나오면서 뭐 암호가 해독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정말 뭐 이런 치욕스러운 얘기도 많이 들리고 있고 예, 정말 좀 힘든 시장을 걸어가고 있죠. 네. 근데 이게 뭐 항상 올라갈 때는 이제 모든 곳에서 좋은 얘기만 나오고 안 좋아질 때는 또 안 좋은 얘기만 하는 게 뭐 이게 뭐 코인뿐만 아니라 뭐 주식도 마찬가지긴 한데 네. 이 코인은 이제 문제가 어쨌든 4년 주기설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얼추 맞았죠. 이 타이밍상으로 보면. 그쵸, 뭐 작년 10월 기준으로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고점을 찍었고 이제 4년 주기가 만약에 끝나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보면 지금 시즌 종료가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 네. 때문에 또 걱정들을 많이 하는 것 같고 맞습니다. 맨날 차트 보니까 희망을 주고 꼭 이게 내려가고 다시 또 약간 반등하고 빠지고 이거를 하다 보니까 지금도 약간 그 모습인 것 같아서 이게 시즌 종료가 아닌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와 공급 자체가 어쨌든 간에 공급량이 2,100만 개로 제한되어 있잖아요. 근데 벌써 어느 정도 이제 채굴 자체는 한 95% 이상 채굴이 끝났거든요. 네. 2,100만 개 중에 거의 2,000만 개 정도는 이미 채굴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반감기 사이클 자체에 대한 수요 공급에 대한 패턴은 저는 좀 이제 지나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무엇보다 이제 시장에서도 많은 그런 투자자들이 성수기를 맞고 좀 익숙해져 가지고 그런 기관 플레이어들이 들어와서 구조 자체가 조금씩 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시즌 종료다 아니다 이걸 논하기 전에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이런 공급 쇼크에 대한 비트코인 반감기 사이클 자체가 이제 의미가 없어진 상황으로 들어왔다라고 보고 있고 거기서 가장 큰 팩터로는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시작점이 됐겠죠. 그러면서 이제 월가의 자금이 들어왔고 그러면서 또 여러 가지 채굴자 포지션들도 조금씩 바뀌는 과정에 있었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저는 뭐 시즌 종료다 아니다 이런 모습보다는 조금 더 이제 암호화폐 사이클을 좀 길게 보고서 지금 화폐의 혁명이 다가오는 그런 과도기 시점에 그 금융 엘리트들이 쉽사리 개인들이 이 암호화폐 쪽으로 돈을 벌지는 못하게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이런 암호화폐를 공부하고 투자함으로써 조금 더 시기를 길게 바라봐야 되는 그런 가치 투자의 어떤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 음모론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 어떤 뭐 집단이 인위적으로 가격을 좀 이렇게 누르려고 하는 거일 수도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느껴지고 있어요. 과거 패턴을 봤을 때도 뭐 XRP만 미뤄보더라도 뭐 센티멘트 자료에 의하면 지금 뭐 8억 달러, 9억 달러를 충분히 상회하는 여러 가지 손실 포지션이 나와가지고 있거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이제 쇼텀 홀더들이 어떤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냐 봤을 때 SPO 지표를 보면 1 미만의 위치에 있어요. 그 말은 즉슨 단기 개인 투자자들은 계속 좀 팔아 던지고 있는 거고 그에 반해 뭐 스트래티지라든지 메타플래닛과 같은 그런 DAT 기업들 있잖아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비트마인이 있을 거고 뭐 XRP 같은 경우도 에버노스라는 하나의 DAT 기업이 있는데 사실 또 그들은 뒤에서는 계속 또 줍줍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들의 뒷배를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골드만삭스나 블랙록과 뱅가드와 같은 그런 유대계 금융 엘리트 자산 운용사들이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좀 수요와 공급 법칙에 따라서 그들의 손바꾸면 나오면서도 가격을 좀 짓누르면서 그들이 지금 암호화폐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미래 청사진을 만들어가는 이제 구조적 변화 시점에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되게 어렵죠. 사실 가격만 보게 되면 너무 힘든 시장은 맞는데 지금은 가격보다는 좀 구조의 전환 그리고 기관들의 움직임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토크나이제이션 이 RWA 혁명에 있어서 어떤 코인들이 실사용화 기반으로 계속 기반을 닫고 있는지 이런 곳들에 좀 초점을 잡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비트코인만의 문제는 아니고 그럼 지금 알트코인들도 전반적으로 지금 다 지금 상황이 안 좋은 거죠?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되게 특이한 포인트는 지금 현재 뭐 비트코인도 굉장히 말씀 주신 것처럼 상황이 안 좋잖아요. 1억 원대도 깨졌고 네. 뭐 이더리움을 필두로 한 XRP, 솔라나, 도지코인 말할 것도 없거든요. 지금 뭐 굉장히 어려운 시점에 놓여 있는데 여기서 되게 아이러니한 거는 비트코인이 예를 들어 한 3% 정도 빠졌다라고 하면 옛날에는 이더리움은 10%, 뭐 XRP면 뭐 15%, 도지코인은 뭐 20%, 30% 빠져야 되는데 비트코인이 3% 빠졌다면 뭐 이더리움은 3.5%, 오히려 XRP 같은 경우는 뭐 2.5% 더 방어를 해주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봤을 때는 조금 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내려가는 과정에 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만큼 알트코인들이 잘 버티고 있다라는 건데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만큼 알트코인 자체는 작년부터 오른 폭이 너무 없기 때문에 지금 지속적으로 6개월 이상 과매도 구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계속 바닥 국면을 다지는 과정에 있단 말이죠. 이제는 뺄 것도 거의 안 남은 상태라는 거죠. 비트가 내려갔을 때 원래 더 큰 폭으로 빠졌는데 상승분이 없다 보니까 지금 내려갈 폭 자체가 없다라는 건데 즉 다시 말해서 어느 정도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는 내러티브 만 좀 생기게 되면 다시 한번 좀 알트코인 역시도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그런 이제 과매도가 거의 끝나가다 보니 이렇게 좀 크게 상방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뭐 금, 은, 뭐 지금 주식 뭐 할 것 없이 다들 지금 막 상승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우선은 뭐 그러니까 환금성이 제일 좋은 비트코인을 팔아가지고 이제 일로 좀 다른 데로 좀 간다. 근데 마침 그때 이제 비트코인 더 간다라고 이제 레버리지들을 많이 써놨던 개인들이나 이제 뭐 그런 중소형 투자자들이 거기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레버리지가 이제 청산당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더 가속화되고 맞습니다. 이런 분위기인 건가요? 맞아요. 이게 꼭 그 시즌이라기보다는 맞습니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 무엇보다 이제 또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 시장은 이제 365일 안 쉬고 돌아가잖아요. 근데 이제 또 뭐 주식 시장이나 이런 파생상품 시장 같은 경우는 딱 주 5일 어느 정도 딱 시간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뭐 빠르게 현금화할 수 있는 가장 최적화된 수단이 또 암호화폐이다 보니 또 그렇게 뭐 주말 사이에 나오는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여러 가지 불확실성으로 나왔을 때 암호화폐 쪽을 좀 정리하고 좀 안전자산으로 뭐 실물 금이라든지 미국 채권 쪽으로 또 쏠리는 경향도 크게 작용을 했다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결국 이제 비트코인이든 뭐 이제 알트코인이든 이제 암호화폐 투자하신 분들은 이게 어쨌든 이게 금융자산이기 때문에 쉽게 옮길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다른 자산들이 막 올라가고 있는 와중에 특히 뭐 지금 뭐 삼성전자도 막 이러고 막 가고 있는데 오늘 포모 와서 샀다 뭐 이런 분들 계속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ом겨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분위기가 당장 좋아지지 않는다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좀 홀드를 해야 되나요?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뭐 이 투자 관점에서 뭐 암호화폐가 됐든 주식이 됐든 부동산이 됐든 본인이 공부한 영역 그리고 본인이 좀 대응할 수 있는 영역, 본인한테 맞는 영역은 다 따로따로 존재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잠깐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클래스가 떨어지고 다른 게 오른다고 해서 부안해동을 하는 것 자체는 결론적으로는 좋은 수익률을 내기는 좀 매우 희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크립토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 자체가 5조 차로 내려와 있다 보니까 정말 뭐 혼돈의 카오스를 걷고 있잖아요. 저는 오히려 이럴 때 뭐 예울 자금이 있다면 조금씩 담아가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한 번에 큰 뭐 돈을 한 번에 넣는 게 아니라 그냥 좀 천천히 DCA 전략으로 모아갈 수 있는 최적기의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약간 그 최근에 좀 코인 투자하셨던 분들 중에 힘든 게 이렇게 조금 회복하는데 또 빠지고 회복해서 또 빠지고 하다 보니까 맞아요. 지금이니 해서 들어갔다가 계속 지금 약간 지하실 가는 느낌이란 맞아요. 말이에요. 또 속았지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친 거지 어찌 보면은. 맞습니다. 대표님 정말 맞게 진단해 주신 것 같고, 사실 이렇게 좀 반복이 되다 보면 나는 더 이상 코인 투자를 안 하고 싶다. 그리고 플러스로 내가 본전만 오면 심지어 본전
까지 안 오더라도 본전에 근접한 상황만 좀 오더라도 그냥 어느 정도 손실을 만회하고 알겠다. 팔고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아마 많이들 이미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다가 아마 정말 본전 정도 오면 이게 뭐 데드캣 바운스도 수도 있고 뭐 태세 전환으로 갑자기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그때 또 많은 개미들이 빠져나갈 거거든요. 근데 정말로 그 금융 엘리트 관점에서 보면 개인들이 탑승하는 걸 원치 않아 합니다. 이거는 또 이제 화폐 대격변기 속에서 암호화폐가 미래에 이제 미국의 패권을 이어갈 수 있는 도구로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개미가 어느 정도 떨어져 나갔을 때 갑작스럽게 끌어올리는 성향이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물론 그게 언제일지는 저도 당연히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 조금 더 내재 가치에 집중을 하고 5년 10년 바라보면서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눈을 키워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요즘에 이제 워낙 이쪽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제 그 중에서도 어쨌든 최근에 뭐 빗썸에서도 이제 사태가 일어났죠. 그러니까 네. 결국에 거래소 안에서 뭐 그렇게 이렇게 이루어질 수가 있구나라는 어찌 보면 되게 좀 황당한 일일 맞습니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거래소나 전반적인 어떤 이 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또 흔들흔들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번 사태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이번에 빗썸 오입금 사태죠. 오입금 네. 사태가 정말 우리나라 닥사 거래소라고 불리우는 그런 5대 거래소 중에 이제 업비트 다음 거의 빗썸으로 불리고 있는데 네. 정말 이 입출금 시스템 자체, 이 리워드를 보상해주는 시스템 자체가 좀 많이 안전하지 않다. 블록체인 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게 또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태이기도 하죠. 조금 더 우리가 들어가 보게 되면 사실상 뭐 빗썸 같은 경우 이제 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총 비트코인 풀이 한 4만 2천여 개 정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비트코인을 막 2천 개씩 막 뿌려서 나눠줬다 보니까 62만 개 이상 상회하는 숫자가 나간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말 자체가 정말 그 2,000원을 줘야 되는데 2,000 비트코인을 줌으로써 갑작스럽게 일어난 사태잖아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그 스프레드 차이가 많이 벌어지면서 이제 입출금량이 갑자기 커지고 매도 압력이 커지면서 업비트에서는 1억 하던 게 뭐 빗썸에서는 갑자기 9천만 원대 초반에 막 거래되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에서 정말 이런 암호화폐 거래소 자체만으로에서도 정말 좀 이 이벤트 지급하는 이 경로 자체가 정말 좀 많이 부족하다라는 게 많이 느껴지고 있고 사실 또 이렇게 사고가 터졌기 때문에 지금 많은 뭐 금융이라든지 금융 당국 쪽에서도 이런 시스템을 좀 정비해야 되고 더 강화해야 된다. 좀 여러 가지 이런 절차를 더 강화시켜서 안정성을 부각시켜야 된다. 뭐 이렇게 좀 조금씩 이제 정비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네. 근데 무엇보다도 여기서 중요한 건 비트코인 자체가 뭐 빗썸에서 62만 개를 나눠줬다라고 해서 그 2,100만 개로 수량이 제한되어 있던 비트코인의 수량이 늘어난 건 사실 아니거든요. 사실상 근본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펀더멘탈은 변한 게 하나도 없고 이게 빗썸 거래소 안에 뭐 몇 분의 이제 그 실무진 분들이 실수로서 나타난 그런 사태이기 때문에 사실 뭐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되게 이제 빗썸 거래소에 대한 좀 반감이 세지고 아 이거 믿어도 되는 거야라는 생각에 좀 콜드 월렛이라든지 타 거래소로 이동하시는 분들도 생겼지만 사실 암호화폐에 대한 어떤 이런 공급량이나 어떤 펀더멘탈적인 부분에서는 금이 간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좀 정리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 이제 거래소라는 건 이제 거래를 좀 편하게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네. 그걸 다 장부를 쓰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뭐 나름대로 그냥 일종의 신용 거래처럼 한 거죠. 맞습니다. 거기서 이제 시스템이 걸러내지 못했지만 어쨌든 비트코인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니까 네. 그걸 좀 다르게 봐야 된다. 근데 어쨌든 이게 악재가 계속 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좀 지쳐 있는 것 같기는 하고. 네, 지금은 이제 뭐 지쳐 있다기보다는 뭐 거의 욕할 힘도 없으신 약간 무관심의 사태까지 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걸 저도 이제 음모론을 믿진 않지만 네. 보통 이제 음모론으로 생각을 한다면 이런 분위기를 계속 만들어 가야 결국 조금만 올라도 막 던질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야지 누군가 이제 매집을 하기 좋은 구조라서 이게 전형적인 그 소위 말하는 이제 개미 털기 그런 차트이긴 하더라고요. 네. 이게 얼마나 갈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냉정하게 내가 바라봐야 되는 어떤 기관이나 큰 손의 움직임, 대표님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음모론적인 관점에서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좀 집중을 하는데 일단 우리가 좀 팩트적인 부분으로 이제 분기에 한 번씩 13F 보고서가 나오잖아요. 네. 이제 1억 달러 이상 운용하는 뭐 자산 운용사든 연기금이든 구프펀드든 어떤 자산을 담았는지 SEC에 공시를 해야 되는 그 보고서를 작년 4분기께 최근에 나왔는데 이런 거거든요. 하버드에서
중에서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를 담았었는데 일부는 이더리움 현물 ETF를 또 담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국부펀드 같은 경우도 가장 규모가 큰 노르웨이 국부펀드에서 직접적으로 비트코인과 관련한 MSTR 주식이라든지 뭐 코인베이스 주식도 담았지만 지금 지속적으로 비트코인을 담고 있는 DAT 기업인 일본판 스트래티지 메타플래닛, 그들이 내년까지 비트코인의 총 공급량 1%, 한마디로 21만 개를 모아가는 걸 지금 계획을 목표로 잡고 있거든요. 네. 근데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그 메타플래닛이 매집하는 걸 지원하겠다, 돈을 대주겠다, 이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거든요. 또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월가의 대주주로서 하나 있는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도 작년 4분기에 가격은 굉장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10월 10일 날 엄청난 대청산 사태가 있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솔라나 이 네 가지 코인에 대한 현물 ETF를 굉장히 크게 담았거든요. XRP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원화 기준 2천억 원 이상 현물 네. ETF를 담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게 되면 그들이 봤을 때 시즌 종료라고 한다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를 이렇게 담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도 한번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XRP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일본의 대형 금융기관인 SBI 그룹, 우리나라에도 뭐 SBI 홀딩스 여러 가지 들어와 있잖아요. 네. SBI 그룹이 이번에 채권을, 디지털 채권을 냈거든요. ST라고 해서 시큐리티 토큰을 냈는데 약 1,000억 원 정도 규모로 냈거든요. 엄청 큰 규모까지는 아니지만. 근데 그 채권을 판매하면서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거에다가 플러스로 리워드로 XRP를 지급하는 그런 패키지 상품을 이번에 출시를 했거든요. 네. 이것만 미뤄보더라도 점점 그런 전통 금융권에서 뭐 XRP,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이런 것들을 뭐 초대형 담보로 선택을 하든지 리워드로서 줄 수 있는 이런 조금씩의 내러티브를 만들어가고 있구나, 이런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실 독일의 최대 상업은행인 도이체방크 같은 경우도 최근에 국경 간 결제에 대한 솔루션을 조금 더 혁신적으로 바꾸겠다라고 하면서 리플의 인프라를 선택했거든요. 파트너십을 맺는 것처럼 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가격적인 부분은 붕괴되고 시즌 종료 같아 보이지만 그들이 뒤에서는 계속 매집을 하고 뭔가 초대형 담보로 선택을 하고 리워드로서 XRP를 주기도 하고 뭔가 스마트 컨트랙으로서 이더리움을 활용하기도 네. 하고, 또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이 비트마인이 계속적으로 지금 사들이면서 조만간 이더리움 보유량이 500만 개를 넘어갈 것 같거든요. 굉장히 그들의 목표치에 근접한 수치로 가고 있는데, 그들의 대주주 역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크 인베스트라든지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블랙록 뱅가드 이런 자산 운용사들이란 말이죠. 유대계 금융 엘리트와 굉장히 궤를 같이 하는. 그래서 이런 걸 보게 되면 그들의 움직임을 봤을 때 시즌 종료라고 하기에는 뭔가 뒷단에서는 그들이 조용하게 매집을 하고 있는, 줍줍을 하고 있는 듯한 이런 모멘텀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 정말 재미없겠지만, 정말 가격적인 부분 내려왔지만 조금 더 길게 바라보면서 암호화폐를 내가 한 달에 10만 원씩이라도 20만 원씩이라도 좀 포지션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좀 눈을 길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 암호화폐가 아직 움직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큰 것은 뭐 유동성 문제도 있겠지만 내러티브 자체가 없어요. 무엇보다 이 법안의 통과가 좀 필요한데, 그 FIT 21이라고 하는 FIT 21 법안의 연장선인 클래리티 법안에 지금 계속 지연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이 좀 통과가 돼줘야지만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메이저 알트코인이 증권인지 상품인지 확실하게 좀 규정이 되고, 디파이 같은 경우도 이제 제도권 편입이 되면서 금융기관이랑 좀 융합이 되는 게 가속화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계속 좀 지연되고 잡음이 만들어지고 뭔가 막 싸우는 듯한 모습이 연출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좀 올라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사실 시간 끌기가 이루어지고, 말씀 주신 것처럼 정말 개인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건 맞는데 조금 더 우리가 시계를 길게 놓고 이 시장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